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시작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멋진 말로 시작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는 1년은 걸릴 것 같아서 포기했네요. 저는 항상 글을 쓸 때 첫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 단순하지만 심플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난 40살의 남자이고 결혼을 한 지는 이제 몇 달 후면 딱 3년 차가 되었네요. 한참 좋은 신혼 시기인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글을 적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인 돌싱남이거든요. 저는 앞선 결혼을 실패했습니다. 주변에 누구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다들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현재의 결혼 생활의 고민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어떤 로망이 있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꿈을 키우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골목 대장이었던 어머니가 아버지의 머리를 막대기로 때리면서 정기 들어 나중에는 연애를 하고 이내 결혼까지 가셨다고 했죠. 실제로 두 분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늘 다시 태어나면 절대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않겠다고 일을 가는 척 하시곤 했지만 자식들에 대한 애정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크신 분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두 분이 가까운 곳이든 멀든 여행도 지속적으로 가셨고 은퇴 이후에도 함께 등산을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저희 누나와 동생,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그런 연애, 그리고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무조건 첫사랑과 결혼을 하겠다는 고집이 생겼고요.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도 가볍지 않았고 너무 신중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기에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던 거죠.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 졸업 후에 시작한 첫 연애는 제 계획대로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당시 나이가 28살이었으니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제가 가장 빨리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결혼 준비라는 건 어려웠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쭉 보고 자랐으니까요. 아버지는 설거지를 싫어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늘 두 팔을 걷었고 어머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싫어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주위에게 시키시곤 하셨죠. 또 두 분은 늘 잠을 함께 잤지만 퇴근 후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셨어요. 부부라고 무조건 한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늘 서로 상의해 이루어졌고 두 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결혼을 꿈꾸었고 정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는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결혼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때였어요. 자기야 나 왔어. 아이 너 또 게임해. 아이 씻긴 한 거야. 아 방해되니까. 말 걸지 마. 나중에 씻을 거야. 그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뒀고 온전히 저 혼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꿈꾸고 서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게 계획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걸 너무 힘들어 하기에 저 역시도 동의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 정도는 잘하는가 싶더니
그 이후로는 집안일 자체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아니, 컵라면이랑 이런 거는 좀 그때그때 해치우지 그랬어. 벌레 꼬이고 냄새도 심하게 나는데 치우고 게임하면 안 돼. 왜 또 잔소리야? 나 지금 게임하는 거 안 보여. 마이크로 소리 들어간다고? 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언제 끝나는데? 무슨 또 대화 그냥 씻고 대충 먹을 거나 시켜 배고파. 늘 반복되는 그 상황의 초반에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왔고 모처럼 만에 휴식이라서 게임을 하면서 머리를 식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때문에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어요.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물을 뿌려놓지 않아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릇을 씻어 닦아놓고 미뤄둔 세탁기를 돌리고 바닥을 치우고 청소기를 돌리고 나면 퇴근 후에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반년이 흘렀고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제가 없을 때도 그랬으니 식비로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상당했어요. 거기에 각종 공과금, 전세 대출금, 카드 휴대폰 요금, 보험 인터넷 요금까지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으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제 용돈을 줄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던 제 용돈은 반년 만에 1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긴 하지만 10만 원으로는 대부분 차비로 쓰여야 했고 커피도 한잔하기 부담스러울 지경이었으니 당연히 불만이 있었어요. 뭐 전에 15만 원이었을 때 돈 남아서 저축까지 했잖아. 그걸로 뭐 가지고 싶은 거 산다고 비상금까지 만들었고 그 말이 뭐야? 용돈을 더 줄여도 충분하다는 뜻 아니야. 2만 원이나 1만 원 남는 걸로 저축을 한 거지. 그리고 아낀 거고 차비 제외하면 남는 거 없어 10만 원은 좀 그래? 야, 다들 그러고 사라 허리띠 졸라매자고 한 건 너야. 너 그야? 언제까지? 전세만 전전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모으려는 거지. 그래 돈 모으자고. 그러니까 네 용돈 줄여주리면 되잖아. 다른 방법도 많잖아. 하필이면 왜 용돈을 줄여 다른 방법 뭐가 있는데 굶을까? 굶어서 줄이자는 거 아니 우리 시켜 먹는 것도 좀 줄이고 자기가 쇼핑하는 것도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아이 그리고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좀 뭐야? 나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라는 거야. 아니 좀 줄이자는 거지. 배달도 돈 많이 들잖아. 지금 한 달 동안 기본적으로 배달시켜 먹는 것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니까 간단하게 만들어 먹거나 반찬을 차라리 사서 먹으면 어떨까? 해서 그럼 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차도 없는데 좋아. 알겠으니까 그럼 나 자동차 사주든가 차 사사 주면 해볼 테니까. 뭐 아이 대형 마트가 고작 10분 거리인데 차가 왜 필요해? 고작 거기 나가려면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사고 걸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하면 되겠네 요리하고 집에서 밥이나 해라 이거야. 우리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지. 아이 그럼 장은 내가 볼 테니까. 자기가 간단한 거라도 만들어 볼래? 그러면 괜찮을까? 아 싫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냥 네 용돈 줄이면 되는 거지. 저축하라며 하자고 결혼을 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건가? 하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모든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겼으니 일단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있고요. 제 용돈을 줄여서 저축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쯤에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세탁기를 하나 선물하기로 약속을 했고 적금을 굳이 깨지 않아도 그간 제가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 적금에 넣지 않은 제 비상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제일 처음 아내에게 준 통장에는 257원이라는 금액만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이 정말 없는 거야.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긴 거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생활비로 좀 쓸 겸해서 뺏어 썼어. 뭐, 야, 삼촌이야. 내가 군대에서부터 모은 금액이고 결혼할 때도 일부러 급한 일에 쓸 거라고 손 한 번 대지 않은 통장이라고 나한테 관리 맡긴 거잖아. 쓰라고 준 거 아니었어. 어디에 썼는데 현금으로 다 인출되었던데 어디에 썼냐고. 우리 엄마랑 아빠 용돈도 좀 드리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도 쓰고 요즘에 삼촌이 돈이야. 그 정도는 숨만 쉬어도 금방 사라진다고. 저는 최대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죠. 그래, 그건 이미 없는 돈이니까. 알았어. 그럼 적금 깨자 처음부터 다시 들면 그만이지. 아깝긴 해도 누나 결혼 축하 선물이니까. 그냥 카드로 결제하면 안 돼. 그러고 갚으면 그만이지. 앞으로 3달 정도는 카드 못 써. 이미 한도 다 썼어. 그러니까 한도 좀 늘리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능력에 맞게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써야지. 카드도 빚이야. 대체 뭘 그렇게 썼기에 카드가 한도가 안 나와? 너 피부 관리랑 운동한다고 끄는 거? 그리고 쇼핑, 거기에 게임 아이템 사고 내역만 보면 다 네가 쓴 거야. 지금 나 돈 못 번다고 구박하는 거야. 돈 벌어온다고 유세에 그게 아니잖아. 어쨌든 카드 못 쓰니까 적금 통장 줘봐. 그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적금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적금은 자유적금이었는데 취직을 하고 난 후부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으고 있었고 결혼 이후부터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를 모으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결혼 후에 제가 제 통장 내역을 보는 것 자체가 감시받는 것 같다 하면서 싫어하던 아내 때문에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는 은행 계좌를 모두 끊어버린 게 잘못이었죠. 그날은 저 역시 참지 못하고 언성을 결국 높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상황에도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 제게 온전히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군요. 겨우 이거 벌면서 결혼하란 거 자체가 잘못 아니야. 난 결혼 후에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주지 못했어. 네, 누나 생일에도 동생 졸업식에도 선물 하나 못했다고? 그런데 너 부모님 다달이 용돈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와서는 밤새 게임하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했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내가 괜히 그랬겠어. 너한테 나는 대체 뭐야? 돈 벌어오는 기계야. 웃긴다 기계 소리 할 거면 기계처럼 찍어내서 오든가 기계가 망가졌니? 너를 돈 벌어오는 기계라고 치면 힘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네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월급의 대부분이 카드값으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남은 돈으로는 대출금과 공과금으로 모두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었죠. 집으로 가면 현관문 앞에서부터 쌓여있는 택배 상자를 마주했고 안으로 들어가면 차에 열어보지도 않은 쇼핑백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반기는 건 치워도 계속해서 더러워지기만 하는 거실과 거북할 정도로 지독한 음식물 냄새였습니다. 그 상태로 몇 달을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아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어요. 늘 자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기에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내가 다 맞춰줬잖아. 하기 싫다는 거 안 하게 해줬고 그럼 돈 더 벌어와. 더 벌어오면 내가 잔소리 안 듣잖아. 지금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야. 고작 세후 360만 원으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 적어도 올해 100억 아니 1000만 원은 벌든가. 그럼 내가 그렇게 벌지 못하면 나랑 못 살겠다 이거야. 솔직히 나 지금 예쁘게 꾸미고 나가잖아. 그럼 아직도 남자들이 번호 물어보고 관심 가져나. 아직 안 죽었다고. 아, 자기야, 제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조금만 노력해주면 안 될까.
나도 더 노력할 테니까. 결국 제가 택한 건 이혼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물론 그건 저 혼자만의 노력이었죠. 저는 회사가 끝나고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더 컸죠. 정말 제가 돈을 전보다 많이 벌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주차를 못하게 길가에 놓아둔 커다란 페인트통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맨정신이었다면 분명 확인을 했을 텐데 너무 잘 아는 곳이라 눈을 반쯤 감고 터벅터벅 걷다가 발견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사고로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손상되면서 팔이 부러졌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대신해 주었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기에 맨 처음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네요. 뒤늦게 아내와 연락이 닿긴 했는데 아내는 제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럼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대충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제가 들어왔음에도 게임에 열중하여 소리를 꿰뚫 지르고 있는 아내와 그 옆으로 쌓인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컵라면, 용기들이 널려 있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치우지 못했기에 집 안꼴이 말이 아니었고 발을 디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더러웠어요. 라면 국물을 쏟았는지 끈적거리는 방바닥과 술병들은 그간 아내가 집에서 무얼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머릿속에 떠다녔지만 저는 애써 무시한 채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했어요. 그건 제 고집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은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내는 보험금이 나오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보험금 아이 그거야. 나오긴 했는데 치료받고 하려면 카드 있잖아. 일단 그걸로 써 치료비 얼마나 나온다고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래 보험료 얼마나 나왔어 그야. 그런데 갑자기 쓸 곳이라니 친구들이 이번에 유럽 간다고 하더라고. 야, 지금 상황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너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1년에 한 번은 여행 보내준다고 같이 가자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고 내가 다쳤어.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 놓고 지금 상황이 왜 나와? 내가 적금이랑 그런 거 쓴 거 넘어간 거 아니야. 이제 와, 또 꺼내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행 갈 상황이야. 나 지금 다친 거 안 보여. 병원에 왜 한 번을 안 와 바빴어. 생각할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가 있잖아. 너 시부모님들 좀 불편하고 시누이도 불편해 하는 거 알잖아? 매번 다 그렇게 불편해.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남편이 다쳐서 수술까지 했는데도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안 오는 게 말이 돼?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였으면 나도 갔지.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나도 다리 부러져 봤어. 좀 불편할 뿐이지. 큰 병은 아니고 와 진짜 구제불능이다. 너 너란 여자랑 왜 결혼했지? 아 그럼 이혼해. 누가 뭐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혼하면 되잖아. 조이는 결국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갈라서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죠. 더 웃긴 건 저와 이혼을 한 지 한 달이 조금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였어요. 진짜 아쉬울 게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제게 남겨진 빚을 갚으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심적인 고통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후회나 미련은 없었네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처는 남았는지 이전과 같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었다고 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후, 뒤로는 돈과 일에 미쳐서 살았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따라갔던 이전의 저와는 달리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이직을 하면서 몸값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IT 관련 전문이라 수익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다 30대 중반이 되어서 만난 게 바로 지금의 아내죠. 지인의 소개로 방황제적으로 나간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미 전에 제가 결혼을 실패한 전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이유 한번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성격 자체도 조심스럽고 낯을 많이 가려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전에 얻은 최악의 경험으로 의심하고 관찰하는 시간 때문에 결혼까지 갔는데 3년을 어휘했네요. 결혼을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녀의 검소함 때문이었습니다. 커피숍에 있는 것보다는 공원 벤치를 더 좋아했고 명품 가방이 아니라 직접 만든 도시락이나 편지를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참 그때 당시에는 이전보다 훨씬 벌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번도 제게 뭔가를 바라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전의 과거와 계속 비교하는 짓은 그만두고 오로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해보자고요. 신기하게도 결혼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이전에는 힘들게만 느껴졌던 모든 게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혼 전력이 있어 아내의 집에서 초반에 반대를 하긴 했지만요. 제 이혼 사유를 들으시고는 어렵게 허락을 해주셨던 걸 제외하면 말입니다.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혼수며 예단이며 하물며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모두 싸움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 한번 붉힐 일 없이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고 계획을 짜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게 가장 컸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재산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아내는 모은 돈이 2천 정도가 전부였기에 솔직히 조금 놀라긴 했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적다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전처는 모은 돈이 200만 원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단지 제가 놀란 건 일도 오래 해왔고 월급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워낙 검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8년 전에 청약이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당첨된 아파트는 전세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남은 대출금 원금을 갚고 있으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고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와 동갑이긴 했지만 8년 전이라면 그것보다 더 일찍부터 모았을 테고 어린 나이였으니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멋져 보였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매매한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제 돈으로 전세를 빼고 그곳으로 들어가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때 당시 갑자기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그게 최선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었네요. 마치 온 우주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것처럼 착착 진행된 거죠. 그렇다면 결혼 후에 뭔가 달라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실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속에 여전히 남은 불신과 불안함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내는 완벽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해왔기에 제가 인테리어와 혼수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채워가는 것도 모두 아내가 도맡았어요. 거기다가 청소며 빨래까지 제가 도울 틈도 없이 모두 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야근이 많은 저와는 달리 퇴근 시간이 일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온전히 아내를 쉬게 해주고 제가 집안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피우자 이내 주말에 친구도 만나러 가고 친정에도 다녀오곤 했어요. 그래도 주말 저녁의 식사는 늘 함께 했고 우리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였어요.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아내는 틈이 날 때마다 저희 집도 자주 찾아갔고 집안 행사를 하나하나 챙기기까지 했어요. 제 결혼 실패로 인해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안심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이전과는 달리 실실 웃음을 흘리고 다녔고 팔불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내 자랑하기 바빴어요. 뭐 이 정도 아내라면 그 누구라도 자랑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제 용돈은 굉장히 여유로웠기 때문이죠. 10만 원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때와는 180도 달랐어요. 그런데 결혼 반년 정도가 지나자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용돈을 줄이는 것을 상의했습니다. 왜, 아유, 우리 딱히 큰 돈 나가 놓은 것도 없는데, 조금 더 저축하는 건 어떨까 해서, 물론 강요는 아니고, 자기 결혼 전에 그분이랑 용돈 문제로 안 좋았다는 소리를 해서, 나도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말은 해보려고. 혹시 결혼 전에 말했던 오피스텔 매매 때문에 그래? 그래. 그것도 있지 겸사겸사긴 하지만 우리도 또 노후 준비해야 하잖아. 특히 여자는 퇴직 기간이 더 짧기도 하고 말이야. 하긴 만약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것도 그렇네. 아이라 왜 아이 자기 낳고 싶다고 했잖아. 하루라도 빨리 낳고 싶다더니 뭐 그렇긴 한데 내가 노산이기도 하고 초산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건 생각해 봐야지. 요즘 아이 없는 집도 많잖아. 딩크족 난 괜찮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뀐 건지 물어봐도 될까? 돈도 많이 들고 뭐랄까 그냥 그렇다고 결혼은 현실이니 아내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에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저희 둘이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아이가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처럼 다복하게 딸아들 낳고 살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전과 지금은 다르니까요. 좋아. 그럼 용돈 줄이자 20만 원 할까? 올해 집에서 20으로 줄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서 회사 걸어가면 별것도 아니야. 무리야 30분이나 걸리잖아. 빠른 걸음으로 운동도 하고 좋지. 커피는 절대로 포기 못하고 가끔 걸어. 그럼 30만 원으로 하자. 좋아, 그 정도면 친구들한테 밥 한 번 안 사면 그만이거든. 혹시나 필요하면 말하고. 알았어. 아내는 늘 저와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만 해도 노후를 위해서 아내가 일전에 말을 해둔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하자는 것이면 뭐든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해조차 노력해야 했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거기다가 아내 역시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기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외식도 하지 않았고 주말에 가끔 시켜 먹던 배달 음식도 더 이상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통닭을 사와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먹고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구워 먹는 것으로 대체했죠. 이로 인해 억지로 아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줄였네요.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아예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이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까지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와의 대화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뭘 했는지
늘 제게 이야기를 해주던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제가 물어봐도 제게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고 몇 번은 넘겼지만 결국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는 순간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집에 있던 TV가 고장나면서 불쑥 찾아왔죠. 아이트가 가능한 매장을 아무리 검색해도 제품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찾아보니 해외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 더구나 아내가 제게 말해준 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집안의 모든 가구를 살펴봤어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전자레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제품이었고, 모두 합쳐보니 제가 준 금액보다 총 300만 원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에어컨과 세탁기는 무상한 기간이 지난 제품이었고요. 즉, 중고로 구매했다는 말이었죠. 내 돈을 빼돌리고 있다. 순간 불안감이 온몸을 잠식했어요. 심장이 두 방망이 질치고 머리는 하얗게 질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저는 두 번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공포는 더욱 극심해졌네요. 하지만 문득 그 돈을 저축하는 용도로 썼을 가능성을 떠올렸고 아내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내라면 그랬을 거라고요. 하지만 한번 싹이 튼 의심은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아끼고 있었고 용돈을 줄인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목했던 게 바로 주말의 외출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아내의 뒤를 몇 시간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더군요. 자네가 여기서 왜 걔를 찾아 왜 여기로 온다고 했어? 저는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아니요. 온다고 한 건 아닌데 혹시나 했어요. 전화기를 두고 가서 친구들 보거나 여기 오거나 하겠지 하고 요즘 도통 오지 않아 뭐 바쁘다면서 말이야? 근데 자네가 올 줄은 몰랐네. 둘 다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던데 혹시 싸웠니 저희가요? 에이, 요즘 일이 많나 봐요. 회사에서 늦게 오고 그래요. 저희는 싸울 일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말 잘 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 그럼 갑자기 왜 오늘 찾아왔어? 무슨 일 있나 전화도 없이 용돈 서프라이즈 용돈 드리러 왔어요. 저는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서 장모님께 전해주고 커피 한 잔을 얻어 먹었습니다. 덕분에 큰 의심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그간 모은 용돈 모두가 날아가고 말았네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한 이후로 장모님이 아내에게 용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양가 집안에 한 달에 한 번 용돈을 주는 걸 정해놨는데 그 돈도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내가 전담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저희 집에도 따로 물어봤는데 양쪽 집에 40만 원씩 드려야 할 용돈이 각각 영원 20만 원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용돈 문제는 분명 저와 상의했어야 할 문제였기에 확실히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을 잡아 주말에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변호사인 친구에게 상담을 했죠. 해야 미래 고객님,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오, 제발 그만하고. 나 진짜 심각하단 말이야. 제게 장난을 치는 친구에게 저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돈을 빼돌렸다고 급전이 필요한데 너한테 말을 못한다. 그런 것 같아. 대체 뭘까?
돈 문제는 대부분 혹시 말이야.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가? 아니, 뭐 대표적이긴 하지. 근데 돈까지 필요한 바람이면 방울뱀일걸. 방울 전문적으로 꾼한테 공사를 당하는 건데 뭐 꽃뱀이라고 하지. 근데 그게 남녀가 바뀌면 방울뱀이라고 하더라고. 요즘은 호스트 뭐 그런 곳에서 잘못 걸려서 돈을 주거나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가 아니면 도박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의외로 많아. TV에서 떠들어대는 사건보다 훨씬 뭐. 근데 새벽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 아니라면 그 가능성은 적고. 야, 보통 도박은 시간대를 넘겨서 들어오지. 중간에 못 일어나. 그거 말고 또 짐작 가는 건 재산 빼돌려서 이혼 준비하는 거지. 야,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집도 있고 나보다 더 돈 많아? 갑자기 아이도 가지기 싫다고 했다며. 너랑 이혼 준비하는 거 아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새 출발하려고 미리 돈을 모은다거나 뭐 의외로 결혼해보고 별로다 싶어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사람 많다. 너 결혼과 동시에 이혼을 준비한다고? 사건 맡아보면 별별 사람들 다 있어. 남자한테 여자 소개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증거를 모아야 해. 알았냐? 녹취든 녹음이든. 아이 특히나 네가 재산에 기여한 그런 증거를 하나씩 다 수집해놔. 그게 제일 중요해. 이제 신혼이라 재산 분할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지만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할 거 아냐. 전처럼 다 털릴라. 저는 그날 친구의 차를 빌렸고 주말에 아내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평소에 멀리 갈 때는 오래 걸리더라도 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택시를 잡아가더군요. 저는 친구가 알려준 미행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너무 바짝 붙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따라갔죠. 그렇게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도박장도 모텔도 아닌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얼른 차를 세우고 몸을 바짝 숙이고 아내를 쫓아왔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들어선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 총 4층과 5층이었는데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천천히 그 층수에 있는 병실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5층의 한 병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8살,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둘은 매우 친밀해 보였고 아내는 아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라서 병원을 빠져나왔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올라가 사진을 몇 장 몰래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한참을 병원 구석에 앉아 있었죠. 저는 그 아이가 분명 아내의 아이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그 아이를 볼 리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즉, 아내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서 집에서 감추고 있었고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자 돈을 빼돌리게 된 거라는 추측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간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모두 한 방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도 주말 내내 밖에 나가 있었던 것도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도 모두 말이죠. 며칠간 저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비록 아내의 거짓말에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 역시도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인데 아내에게 아이가 있다는 이유는 제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 일단 부모님께 그런 사정을 알렸죠. 요약하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하고 안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누나도 동생도 놀란 듯 했지만 아내의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나를 잡고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책, 다 알고 있다고 말이죠? 병원에서 그 아이를 봤다고 설마 아는 거야?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 많이 놀랐겠다. 나도 놀랐는데 자기도 그렇겠지. 의외로 아내는 굉장히 덤덤하게 대꾸를 하더군요. 그렇지. 아무래도 좀 놀라긴 했지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진즉에 싫어할 줄 알았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판단도 서지 않았고 난 괜찮아.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셨어. 잘 됐네. 나도 부모님께 그런 말씀 드려야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장인 장모님은 몰라. 왜 당연히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모르시지. 결혼 전에는 쭉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 아이 그럼 모를 리가 없잖아. 뭐 같이 살고 친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잖아. 그게 말을 안 한다고 감춰지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때 뭔가 저희 대화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태연했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고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은 통했지만 어감이라는 게 확실히 달랐죠. 저기 말을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혹시 그 아이가 당신 아이 맞는 거지? 뭐 아내는 눈을 쉬지 않고 껌뻑거리더니 그때야 이해한 듯이 놀란 입을 두 손으로 막더군요. 그럼 누구 애야 당신 애가 아니면 설마 나야? 아 몰랐구나. 그럼 내 아이인 줄 알고 허락받고 그랬던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고 이제야 앞뒤가 맞구나. 내가 정말 애가 있다고 아이 고작 7살 정도로 보이던데 그게 실은 아내는 덤덤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전처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요약하자면 저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에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된 남자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다가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당시에 저와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전처는 당연히 그 남자의 아이라고 확신을 했고 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때까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뒤늦게 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둘은 그 일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전처는 아이를 저에게 떠넘기고 싶었지만 위자료 혹은 양육비 그 비슷한 거라도 청구하려고 할까봐 당시 결혼도 하지 않았던 아내를 찾아가 입원시킨 병원만 가르쳐 줬던 거였어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애는 잘못이 없잖아. 알지? 근데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내 일이잖아. 그 여자는 끝까지 정말 나한테 이런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기한테 말을 못한 이유. 그 여자 미워하고 있잖아.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늘 당신은 그 사람 미워했어. 그런데 그 사람과 낳은 아이라면 어떨까? 난 자신 없었어. 아내는 입술을 바짝 깨물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이번에 2차 수술 들어갈 거야. 어쩌면 3차까지도 심장 쪽이라서 큰 자극을 줘도 안 돼. 그래서 말 안 했어. 처음에는 아내도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작고 아픈 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나이에 비해서 너무 작고 약해서 마음이 계속 쓰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친아버지인 줄 알고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친어머니에게까지 버림받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제게 아이의 존재를 숨길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 몰래 찍은 그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눈물이 쏟아져 나왔네요. 아내를 의심한 것에 대한 죄책감 아이를 품어주려고 한 아내의 마음,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한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음날 저희 집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저를 놀렸어요. 내가 너 설레발 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난 정말 몰랐다니까. 아이 상상이나 했겠어. 애 사진을 봐라. 아, 이게 어디 새아가 얼굴이냐. 딱 네 새끼지 오해할 걸 해야지. 아, 새아가한테 싹싹 빌면서 쳐 맞아야 해. 제가 때릴게요. 아버님 아주 쥐어뜯어 놔라. 나는 못 본 척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특별히 쓰는 사랑의 매루 때려라. 아이, 그게 아파. 아이, 딱 보면 몰라. 나는 딱 내 손주인 게 보이는데 말이야. 아니, 아빠는 그 작은 사진에 뭐가 보여? 아이 보이지 새아가는 국화빵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아, 얘는 붕어빵이잖냐? 그럼 내가 붕어빵이라는 거야. 틀에 딱 찍었네. 넌 인거빵? 그 정도지 분거는 귀엽지. 그때 뭐라고 했더라? 내가 다 품고 갈 거야. 내 자식처럼 그렇게 키울 거라고 그러니 내 뜻 따라줘요 이랬지. 누나는 제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저를 놀렸고 덕분에 아내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제 아이를 걱정하고 병원을 찾았고요. 장애인 장모님께도 그날 저녁에 찾아가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지만 속은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미 한번 다녀온 것도 걸리는데 거기에 애까지 있다니 속이 아마 타들어가셨을 거예요. 친정을 나온 아내의 표정은 너무 어두웠고 저 역시 다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비록 저의 사과와 미안한 감정은 한 번이었지만 앞으로 평생 결혼 잘 시켰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저희 부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흔한 말다툼 한 번 없이 늘 따뜻한 차와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죠.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둘이 아니라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건강을 회복한 제 아들도 함께라는 거였고요.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아파서 잘 먹지 못해서인지 성장 속도가 더 됐는데 이제 상위 95% 정도로 다른 아이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저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엄마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저를 닮았다는 말에 심통을 부리기도 하더군요. 그저 식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인데 저녁에는 대화 소리로 늘 시끌벅적합니다.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시국이라 이전처럼은 못하지만 최대한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또 제가 일전에 다짐한 것처럼 장인 장모님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귀찮아하실 정도라서 오히려 줄여야 할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서 요즘은 용돈을 넉넉히 가져가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되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는 아닌 척했지만 제 상처가 또 덧날까봐 방어적으로 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전의 삶과 비교하며 돈을 계산적으로 저울질하면서 제 인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었죠. 때문에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놓쳤고 소중한 감정을 분노로 표출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벅찬 마음의 한구석에 미움과 의심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짓이었죠. 안 좋은 추억이 나중에는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지 못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떤 자리도 남겨두지 마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말이죠.